안녕하세요. 수박 겉핥기입니다. 고대 지중해 세계의 판도를 영구적으로 뒤바꾼 두 명의 거인이 있습니다.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드로스 그리고 로마의 율리우스 카이사르입니다. 플루타르코스는 영웅전에서 이 두 정복자를 가장 방대하게 다루며 인류사에서 가장 무거운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인간은 제어할 수 없는 무한한 권력을 손에 쥐었을 때 과연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가? 오늘은 무한한 권력 앞에서의 절제력이라는 화두를 들고 역사를 바꾼 불멸의 정복자들의 영광과 몰락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 서론입니다. 플루타르코스라는 렌즈를 통해 권력과 도덕이 어떤 함수관계를 맺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은 제어할 수 없는 권력을 손에 쥐었을 때 비로소 진정한 본성을 드러냅니다. 현대 사회의 정치인이나 초일류 기업의 총수들이 권력의 정점에서 오만에 빠져 파멸의 길을 걷듯 고대의 두 정복자 역시 권력이 무한히 확장될수록 내면의 통제력을 끊임없이 시험받았습니다. 플루타르코스는 영웅전 서문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쓰는 것은 역사가 아니라 전기다. 수만 명이 죽은 전투보다 사소한 일화나 농담 한마디가 그 사람의 영혼의 징표를 더 잘 보여준다. 그래서 그는 전공의 나열이나 연대기의 기록을 거부하고 인물의 도덕적 미덕과 치명적 결함을 파고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따라갈 것도 전투의 기록이 아니라 두 정복자의 영혼에 새겨진 징표들입니다. 두 사람의 서사는 뚜렷하게 대비됩니다. 알렉산드로스는 이성과 지식을 추구했던 구도자가 절대 권력을 쥐면서 오리엔트의 전제군주로 변모하는 비극입니다. 그는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리는 험난한 과정에서는 학문에 대한 지적 열정과 육체적 쾌락에 대한 엄격한 절제를 보였지만 아시아의 왕이라는 초월적 지위에 오르자 걷잡을 수 없는 분노와 비대해진 명예욕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반면 카이사르는 공화정의 전통적 권위를 무너뜨리기 위해 대중영합주의와 압도적인 군사력을 치밀하게 동원한 정치공학의 대가였습니다. 내전에서 승리한 뒤 그가 베푼 차갑고 계산된 관용은 공화정 귀족들에게 오히려 통제 불가능한 독재자의 오만이자 모욕으로 비쳤고 결국 원로원 회의장 한복판에서 23번 칼에 찔리는 비극적 암살로 되돌아옵니다. 두 번째 장 알렉산드로스입니다. 그의 생애는 철학적 이성으로 무장한 젊은 군주가 절대 권력이라는 맹독에 의해 서서히 이성을 잃고 야만으로 회귀하는 한편이 완벽한 그리스 비극입니다. 지식의 구도자에서 오리엔트의 폭군으로 그 추락의 궤적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연대기입니다. 기원전 356년 그는 마케도니아의 펠라에서 태어났습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시기 에페소스의 아르테미스 신전이 불탔는데 플루타르코스는 이를 무한한 정복욕과 파괴력을 지닌 운명의 잉태로 읽습니다. 13살부터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가르침을 받으며 지식에 대한 갈구를 키웠고 기원전 336년 왕위에 올라 테베를 파괴할 무렵에는 육체적 쾌락에는 무심하면서도 투쟁과 명예에는 비정상적으로 집착하는 면모를 드러냈습니다. 기원전 334년 동방 원정을 시작할 때 그는 호메로스의 일리아스를 베개 밑에 두고 자며 자신을 신화 속 영웅 아킬레우스와 동일시했습니다. 기원전 331년 가우가멜라 전투로 페르시아 제국의 숨통을 끄는 뒤에는 페르시아 복식을 채택하며 점차 전제군주적 오만에 빠져들었고 기원전 323년 절제력을 완전히 상실한 채 바빌론에서 32살의 나이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의 지적 허영과 권력욕이 묘하게 교차하는 결정적 장면이 있습니다. 아시아 원정 중이던 알렉산드로스는 스승 아리스토텔레스가 자신의 제자들 중 철학적 훈련을 깊이 받은 이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고급 강의 및 학문 체계인 이른바 아크로아마티코스 이론을 책으로 출판했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에 찬 항해 편지를 보냅니다. 스승님께서 구전으로 가르치시던 이론들을 책으로 펴내신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배운 지식이 모든 사람의 공유물이 된다면 제가 남들보다 나은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권력이나 영토보다 지식의 탁월함으로 남을 능가하고 싶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플라톤이 주창한 철학자 왕이 되고자 했던 학구적 열망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면을 들여다보면 최고 권력을 쥔 자가 부와 영토뿐 아니라 고급 지식마저 자신만의 배타적 점유물로 남기려는 치명적 결함이 드러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지식의 보편화를 추구했다면 알렉산드로스에게 철학은 자신을 평범한 인간과 분리해
신적인 존재로 격상시키는 또 하나의 권력제이자 신분 과시용 사치품이었던 셈입니다. 이제 그가 그린 정복의 궤적을 지도 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마케도니아에서 시작해 이집트와 페르시아를 거쳐 인도까지 이어지는 장대한 피의 궤적이자 오만의 시작이었습니다. 기원전 334년 그라니코스 전투로 소아시아의 문을 연 알렉산드로스는 기원전 333년 이소스에서 다레이오스 3세를 격파하고 이집트의 시와 오아시스에서 신탁을 받은 뒤 기원전 331년 가오가멜라에서 페르시아 대군을 괴멸시켰습니다. 이어 제국의 심장부인 바빌론, 수사, 페르세폴리스를 차례로 짓밟고 박트리아를 지나 인도의 인더스강 유역까지 진군했습니다. 그리고 정복지마다 자신의 이름을 딴 도시 알렉산드리아를 세우며 동서융합이라는 원대한 꿈을 새겨넣었습니다. 기원전 333년 이소스 전투 직후 알렉산드로스는 다레이오스 3세의 진영에서 막대한 전리품을 확보합니다. 그중 가장 눈에 띈 것은 보석이 화려하게 박힌 최고급 황금 보물 상자였습니다. 부하들이 이 진귀한 상자에 무엇을 담는 것이 격에 맞겠냐고 묻자 그는 금은보화 대신 스승이 직접 교정해준 호메로스의 일리아스 필사본을 집어들며 선언합니다. 군사적 탁월함의 가장 완벽한 지침서인 이 책이야말로 이 상자에 담길 유일한 가치가 있다. 이른바 상자 교정본이라 불리는 이 일화는 물질적 사치와 쾌락을 경멸하고 정신적 가치를 좇았던 젊은 정복자의 극강의 절제력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현대적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치밀하게 계산된 정치적 퍼포먼스이기도 했습니다. 사치스러운 적군의 황금 상자에 그리스 문명의 정수를 담음으로써 야만을 정벌하는 문명의 수호자라는 프로파간다를 군대 전체에 시각적으로 각인시킨 것입니다. 그 밑바닥에는 제2의 아킬레우스가 되겠다는 끝없는 명예욕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상주의가 오만과 폭력으로 변질되는 결정적 장면은 기원전 324년 수사에서 벌어진 대규모 합동 결혼식입니다. 그는 페르시아 귀족 세력을 자신의 체제에 완전히 편입시키기 위해 자신을 포함한 마케도니아 핵심 장교 80여 명과 병사 1만 명을 페르시아와 메디아의 귀족 여성들과 결혼시켰습니다. 결혼식은 철저히 페르시아식 궁정 예법을 따랐습니다. 의자가 계급순으로 둥글게 배치되고 신부들이 들어와 신랑 옆에 앉으면 신랑이 입을 맞추는 식이었습니다. 알렉산드로스 본인은 다레이오스의 장녀 스타테이라와 결혼하며 자신이 아케메네스 왕조에 적법한 후계자임을 천명했습니다. 그는 장군들이 진 막대한 빚을 대신 갚아주고 거액의 지창금까지 쥐어주었지만 마케도니아 장군들은 이 강제 결혼을 씻을 수 없는 굴욕으로 여겼습니다. 공감대 형성 없이 권력만으로 밀어붙인 폭력적 융합의 오만이었습니다. 이른바 헬레니즘 정책의 명암은 뚜렷합니다. 제국 내 이민족 간의 화합과 거대한 문화적 융합을 꿈꿨다는 점에서 이는 시대를 앞서간 선구적 비전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부하들의 굴욕감을 철저히 무시한 채 오직 권력과 자본으로 밀어붙인 강압이었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알렉산드로스가 죽자 셀레우코스 등 극소수를 제외한 거의 모든 장군들이 페르시아인 아내와 가차없이 이혼해버렸습니다. 인간의 감정과 조직의 내재한 문화를 무시한 채 힘과 돈만으로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오만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를 증명하는 모래성 같은 결말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육체적 쾌락을 멀리했던 그는 권력의 절정에서 페르시아의 사치스러운 복식을 입고 매일 밤 끔찍한 연애와 폭음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라니쿠스 전투 당시 페르시아 장수의 공격으로 죽을 위기에 처한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오랜 전우이자 은인인 클레이토스를 예법에 관해 논쟁을 하다 알렉산드로스가 술김에 창으로 찔러 죽인 사건은 그의 이성적 통제력이 완전히 붕괴했음을 알리는 상징적 비극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끼던 벗 헤파이스티온의 죽음 이후 그는 심리적으로 완전히 무너집니다. 기원전 323년 32살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두고 사료들은 격렬하게 충돌합니다. 플루타르코스와 아리아노스는 왕실 일지를 인용해 그가 과음 후 고열에 시달리다 서서히 자연사했다고 기록합니다. 반면 디오도로스와 유스티누스는 그리스와 마케도니아 본토를 지킨 최고참 장군인 안티파트로스 일당이 독을 탔다는 독살설을 강하게 제기합니다. 흥미롭게도 현대 동물학계는 12일간 이어진 점진적 근육마비와 저혈압, 복통 증상을 근거로 식물성 맹독인 히녀로에 의한 독살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플루타르코스는 이 독살설을 사건을 더 비극적이고 감동적으로 만들기 위한 순전한 조작이라며 단호히 일축합니다. 그를 죽인 것은 컵에 담긴 물리적 독약이 아니라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게 만든 무한한 권력과 알코올이라는 영혼의 독이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장, 율리우스 카이사르입니다. 알렉산드로스가 이상에 갇혀 타락한 영웅이라면 카이사르는 철저한 현실주의자였습니다. 정치적 이익을 위해 자신을 위장하는 데 능했던 정치공학의 대가. 포퓰리즘의 화신과 위장된 관용의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원전 100년 로마에서 태어난 그는 귀족 신분이었지만 마리우스파였던 탓에 청년기 내내 독재관 술라의 살해 위협과 핍박을 견뎌야 했습니다. 기원전 75년에는 킬리키아 해적에게 억류되자 오히려 자신의 몸값을 스스로 높여 부르며 해적들을 조롱했고, 풀려난 뒤에는 사병을 이끌고 가 그들을 모조리 십자가형에 처했습니다. 잔혹함과 결단력이 공존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기원전 65년 안찰관의 취임에서는 막대한 사제와 빚을 끌어다 대중에게 검투사 경기와 호화 연회를 제공했습니다. 대중영합의 전형적 수법입니다. 기원전 58년부터 50년까지의 갈리아 전쟁으로는 군사적 입지와 천문학적 부를 쌓았지만 그 이면은 목적 달성을 위한 무자비한 인명살상이었습니다. 기원전 49년 루비콘강을 건너 국가의 헌정 질서를 무너뜨렸고, 기원전 48년 파르살루스에서 폼페이우스를 격파한 뒤 정적들에게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44년 종신 독재관에 오른 그는 자신이 살려준 자들의 칼에 난도질당하며 최후를 맞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듯 기원전 58년부터 50년까지 카이사르는 갈리아 전역을 체계적으로 정복해 나갔습니다. 헬베티족과 게르만족을 격파하고 베네티족을 진압했으며, 현재의 프랑스 중부 디종과 오를레앙을 잇는 선상에 위치한 구릉지대 알레시아에서 갈리아 연합군의 최후 저항까지 분쇄했습니다. 이 전쟁으로 그는 자신에게만 충성하는 최정예 군단과 천문학적인 부를 손에 넣었습니다. 그러나 갈리아 원정의 눈부신 성공은 역설적으로 로마의 법치를 무너뜨리는 거대한 내전의 서막이 되었습니다. 플루타르코스는 카이사르의 권력 장악 과정을 전형적인 그리스 정치 철학의 프레임, 즉 민중 대 과두기족의 대결로 묘사합니다. 젊은 카이사르는 끝없는 빚의 수렁에 빠져가면서도 사제를 털어 로마 시민들에게 320쌍의 검투사 시합과 거대한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원로원 귀족들은 이 화려한 낭비를 실속 없는 헛된 명성을 향한 허영이라 비웃으며 방치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정치적 성장이 통제 불가능한 단계에 이르렀음을 깨달았을 때 카이사르는 이미 대중의 결핍과 분노를 교묘히 자극해 열광적인 지지를 얻고 로마 최고 권력을 향해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지지율을 끌어모아 결국 시스템 자체를 파괴하는 현대 극단적 포퓰리즘 정치의 원형이 여기에 있습니다. 기원전 49년 1월 원로원의 무장 해제 명령에 불복한 카이사르는 로마 본토와 속주 갈리아를 가르는 작고 초라한 루비콘강 앞에 섭니다. 이 강을 건너는 순간 그것은 로마 법상 명백한 반역이자 수만 명이 피를 흘릴 내전의 시작이었습니다. 플루타르코스에 따르면 그는 측근인 역사가 아시니우스 폴리오와 함께 이 결단이 인류에 어떤 재앙을 불러올지, 후대가 이를 어떻게 평가할지 심각하게 토론하며 머뭇거렸습니다. 마침내 결심을 굳힌 공식은 그리스의 희극 작가 메난드로스의 연극 대사를 인용해 그리스어로 외칩니다. 아네리프토 키보스, 즉 주사위가 던져지게 하라. 우리가 흔히 아는 라틴어 주사위는 던져졌다는 사실, 100여 년 뒤 수에토니우스가 각색한 문장입니다. 팽팽한 반역의 순간에 군단병들의 거친 라틴어가 아니라 교양 있는 귀족의 언어인 그리스 희극 대사를 읊었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는 자신의 반역을 역사적 연극의 한 장면으로 인식하고 철저히 계산된 연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헌정 유린조차 멋진 슬로건 하나로 영웅적 결단처럼 포장해버리는 현대 정치의 스핀 닥터 기술의 시초라 할 만합니다. 파르살루스 전투에서 폼페이우스파를 격파한 카이사르는 과거 독재관 술라가 벌였던 무자비한 살생부 작성을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무기를 버린 적들을 모두 살려주고 고위 관직까지 유지시켜주는 관용 정책을 대대적으로 펼친 것입니다. 하지만 이 관용은 도덕적 미덕이 아니라 공화정 귀족들의 자존심을 짓밟는 가장 교묘하고 모욕적인 정치적 폭력이었습니다. 훗날 철학자 세네카가 정의했듯
관용이란 본질적으로 복수할 수 있는 권력을 독점한 자가 자신보다 까마득히 아랫사람에게 베푸는 통제된 자비입니다. 카이사르와 자신들이 완벽히 동등한 동료라고 굳게 믿었던 원로원 귀족들에게 그의 시혜적 용서는 자신들을 사실상 노예로 전락시키는 행위였습니다. 강직한 공화주의자 소카토는 그 거만한 관용을 받아들여 평생의 빚을 지느니 차라리 스스로 목숨을 끊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카이사르가 호기롭게 살려준 브루투스와 카시우스는 굴욕적인 자비의 수치심과 격렬한 분노를 느끼며 암살의 칼을 갈게 됩니다. 기원전 44년 3월 15일 폼페이우스의 조각상이 서 있는 회랑에서 카이사르는 공화정 복원을 외치는 60여 명의 암살단에게 둘러싸여 23번 단검에 찔립니다. 텔리우스 킴베르가 토가를 잡아당긴 것이 신호였고 카스카가 어깨 근처를 찌르며 척칼을 휘둘렀습니다. 무장하지 않은 카이사르는 노련한 군인답게 펜으로 카스카의 손을 거칠게 찌르며 사납게 일갈했습니다. 이 사악한 카스카, 대체 무슨 짓이냐? 그런데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대사 브루투스, 너 맞어? 는 사실 셰익스피어 시대 극작가들의 문학적 창작에 불과합니다. 수에토니우스는 목격자들의 소문을 인용해 그가 죽어가며 그리스어로 카이수 테크논 너도냐 아들아 라고 내뱉었다고 기록했는데 고전 학자들은 이 말이 배신감에 찬 슬픈 호소가 아니라 너도 나처럼 똑같이 당할 것이다 라는 고대 지중해 세계의 저주 관용구였다고 분석합니다. 그러나 플루타르코스와 수에토니우스가 공통으로 동의하는 역사적 정설은 더 비극적입니다. 브루투스의 칼을 본 순간 카이사르는 아무 말도 남기지 않은 채 스스로 토가를 뒤집어써 얼굴을 가리고 묵묵히 칼날을 받아냈다는 것입니다. 무한한 권력을 향해 폭주하며 공화정을 조롱했던 독재자는 결국 자신이 살려준 공화정의 유령들에게 그 대가를 철저히 치렀습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장에서는 고대 사료들 간의 미묘한 시각차를 짚어보고 유실된 비교론을 복원하며 현대적 통찰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먼저 알렉산드로스입니다. 로마의 장군 출신인 아리아노스의 알렉산드로스 원정기가 전술과 군사적 사실관계에 집중하는 건조한 기록이라면 플루타르코스는 주요 전투의 기술적 디테일을 과감히 축소하고 클레이토스 살해 사건이나 보물 상자 일화 같은 도덕적 시험대를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군주의 도덕적 성품이 제국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그의 철학적 잣대 때문입니다. 다만 학계는 그가 선별적 사료 취합으로 알렉산드로스를 행동하는 철학자로 다소 미화했다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카이사르에 대해서는 현대 학자 제프리 베네커의 연구가 흥미롭습니다. 수에토니우스의 황제전이 당대의 온갖 가십과 사생활의 난잡함을 여과 없이 폭로한 것과 달리 플루타르코스는 카이사르의 성적 스캔들을 대폭 축소하거나 아예 생략했습니다. 오직 권력과 야망 하나만을 추구했던 무미건조하고 계산적인 궤적을 부각하기 위한 의도적 편집이었다는 것입니다. 크리스토퍼 펠링은 한 걸음 더 나아가 플루타르코스가 복잡한 로마 내전을 그리스식 민중대 귀족 프레임으로 단순화하면서 로마 특유의 후원자와 피후원자 관계를 통한 사회 안전 구조를 제공하는 파트로누스 클리엔테스 문화를 지워버렸다고 비판합니다. 한편 두 사람의 비교론 결론부는 현재 유실되어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체 서사의 구조를 분석하면 플루타르코스는 알렉산드로스에게 미세하게 더 높은 도덕적 점수를 준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절대 권력의 달콤함이 그의 철학적 둑을 무너뜨렸지만 알렉산드로스는 적어도 이성과 철학으로 자신의 정복욕과 야만성을 제어하려 치열하게 투쟁했던 인물입니다. 반면 카이사르의 야망에는 어떠한 철학적 억제력도 없었고 그의 차가운 관용마저도 공화정의 가치를 사유화하려는 본질적인 폭력의 도구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이 고대의 이야기는 오늘의 우리를 정확히 겨냥합니다. 첫째, 수사의 강제 결혼식은 공감대 없이 권력과 인센티브만으로 이질적인 조직 문화를 결합하려다 핵심 인재의 이탈과 함께 무너지는 강압적 인수합병의 원형입니다. 둘째, 루비콘강의 연극 대사는 헌정 유린조차 구국의 결단으로 포장하고 극단적 팬덤의 기대어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현대 포퓰리즘 정치의 위험을 경고합니다. 셋째, 카이사르의 거만한 관용은 제도를 통한 정의가 아니라 권력자의 변덕에 기댄 시혜가 결국 진정한 존경 대신 잠재적 반발심, 즉 브루투스의 단검만을 부른다는 조직 역학의 진리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보낸 항해 편지는 정보의 민주화를 외치면서도 뒤로는 고급 지식과 데이터를 독점해 대중과의 격차를 연구화하려는 사다리 걷어차기의 이중성과 맞닿아 있습니다. 알렉산드로스와 카이사르. 두 정복자는 칼과 방패로 낡은 세계를 무너뜨리고 헬레니즘 제국과 로마 제국이라는 찬란한 새 시대를 여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내면의 따리를 튼 오만과 무한한 권력욕을 베어내는 데는 참담하게 실패했습니다. 그들의 화려한 영광 뒤에 숨은 그늘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이 거머쥔 그 권력은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공허한 허영을 먹여 살리기 위한 사치품입니까? 이 묵직한 질문을 남기며 오늘 영상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수박 겉핥기였습니다.